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에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 종합주가지수 2480포인트를 내준 채 마감을 했고 해외 시장은 또 해외 시장대로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충격적인 하락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무서운데요. 상승 동력을 상실한 채 점점 흘러내리기 시작한 뒤에 나중에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아주 하고 부러지게 되기 때문이죠. 참 오늘은 제가 레이쇼 스프레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내용이 분량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20년 트레이딩 경력이 진수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갈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갭 다운 후에도 30분 동안은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선물보다는 현물 매도가 30분 동안에 1000억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언더슈팅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선물 베이시스도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의 평균 베이시스는 콘텐코 0.4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의 압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거래의 흐름을 보면 신규로 포지션 숏배팅이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패시브한 움직임만 나오고 있어요. 오후 1시 부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약 3천억 정도 걷어냈을 때 지수가 고개를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후에 다시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2480포인트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양옵션 미결제 약정은 적지 않게 늘어났는데요. 5장 들어서 V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서 마감한 등 아무리 월물 초라 하더라도 좀 과한 옵션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 코스피 트레이딩 전략은 주로 변동성 매도와 방향성 옵션 매도를 하지만 이 만기주에는 차월물로 대응을 해서 감마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수익이 좀 과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수익 많이 났다고 자랑하려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러한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데 한계가 온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변동성 매도자들은 1년 중 10달을 벌어요. 근데 나머지 2달 동안 대박으로 털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다가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달을 잘 버틴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특히 3, 6, 9, 12 같은 이 쿼드러플 월물은 추세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옵션 매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일 6월물 포지션을 크게 줄여서 주말을 넘기게 됐습니다. 시황 얘기하는데 왜 변동성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중대형주 주식 플레이를 느긋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3000일 때는 비싸다고 주식을 안 할 거고, 종합주가 지수 2200으로 내려오면 무섭다고 주식을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때나 주식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을 옵션 매도로 접근한 것이 유리하죠. 선물 매도보다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나머지 2달을 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옵션 매매를 투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보호 차원에서 그런 매매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저런 전략 다 해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도달하는 게 레이쇼 스프레드입니다. 자, 책을 봐도 또 실제로 해봐도 이게 만등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옵션 매매의 한 중수쯤 됐을 거예요. 로렌스 맥밀런 책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아마 이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고, 또 삼산이수 선물 옵션 실전 교실 이런 책을 보면 1년에 1000%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거 좀 매매 좀 할 수 있겠어. 이런 돈 벌 자신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잖아요. 특히 이제 기관에서 풀업 생활 하다가 떠나서 이제 기껏해야 1, 2억 몇억 내외의 개인 계좌로 레이쇼 하잖아요. 그러면 이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이게 바로 레이쇼 스프레드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 우선 레이쇼를 어떤 행사가에서 할지, 또 몇 대 몇의 비율로 잡아야 될지, 양 레이쇼를 잡는 게 좋은지, 한쪽만 레이쇼를 잡는 게 좋은지, 이익 실현도 언제 해야 되는지,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짧게 세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 레이쇼 스프레드는 변동성 매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 레이쇼 스프레드의 가장 좋은 해지는 손절이다. 하나, 0.3 미만이 레이쇼 스프레드는 이거는 변동성 매도가 아니라 마켓 메이커의 스프레드 매매예요. 자,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이 가장 무식한 그리고 나쁜 녀석들은 양 레이쇼 스프레드를 잡고 배째라 매매하는 애들이에요. 게다가 이걸 비율을 1대4, 1대5까지도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 레이쇼의 클래스별 비율을 다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데빗을 잡을 용기는 없죠.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양쪽 모두 크레딧포로 잡게 되는데 이거 언젠가 배를 째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 뭐 데빗 잡고 한쪽에서 크레딧 잡고 하면 나중에는 아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뭘 얻으려고 이쪽에서 그 데빗 쪽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까? 또는 크레딧 쪽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그 자꾸 이젠 데빗포에서 크레딧포로 넘어가려는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양 레이쇼 포기하게 되고 단일 클래스에서만 레이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네이키드 옵션 매도를 할 자신 없으니까 레이쇼를 선택하는 건데 잔존일이 많이 남았을 때는 단방향 레이쇼도 네이키드 옵션 매도와 손익곡선이 그 기울기만 비슷할 뿐 형태는 비슷해요. 거기에 수수료 더 내야지, 호가 스프레드 내야지. 그래서 아 이거는 델타 플레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구나 하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시장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다른 기회도 이야기를 할게요. 여하튼 오늘 선물 비결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양옵션 매도가 더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옵션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물에서는 옵션 매도를 조심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주 약한 반등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상품 시장이 지속적인 약세 등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반등에 실패했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오전장에 그 에르메스 얘가 다시 주당 2,000유로를 갭으로 돌파했는데 줄줄줄 흘러내려서 1975유로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온 거 그리고 또 LVMH라고 그 루이비통 얘도 주당 900유로를 갭으로 찍었어요. 근데 또 음봉 만들어냈죠. 이렇게 주봉 마감을 저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놨으면 다음 주에 뭐 강한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본격적인 기가 조정 혹은 가격 조정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는 없는 가운데 뭐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났으니까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유럽 증시에서 모멘텀 찾기 어렵죠. 그래서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로 저는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틀 연속 오지달러랑 키위달러가 크게 망가지고 있죠. 원자재 통화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3월과 4월 내내 비달러가 박스를 그리면서 조심스럽게 발산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달러 강세 쪽으로요. 또한 지난 4월간 그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만들면서 장기 관점에서는 또 바닥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2월 한 달간의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른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SVB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퍼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아직도 2번 금리 인상 뭐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오늘도 유로환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으로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에 다시 달러 강세 기조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아마 한 달, 2달 연속해서 꽤나 세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통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숏 관점 유지할 생각이에요.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단기물 중심으로 조정이 있었는데요. 유럽 세션에서부터 채권 시장 눌림이 시작되더니 미국 세션 들어서 미시간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전월에 비해서 0.2% 상승한 3.2% 기록했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종가까지 하락했는데 그래도 채권 변동성은 120.52포인트까지 하락해서 5월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채권 변동성이 빠졌습니다. 볼까요? 얘가 무브 인덱스인데요. 네, 이제 5월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하락하는 게 오히려 채권 변동성 하락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1월에 기록한 이 채권 변동성 100포인트 깨는 거 요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채권 시장 계속 안정 찾고 있다고 봐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70달러까지 내려온 등 원자재 통화의 약세를 그대로 반영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달부터는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재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통화의 약세 압력이 시장을 눌렀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기름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폭락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양옵션 매도장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강보합 출발 후 조심스럽게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유럽 증시도 크게 못 올라서 그렇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가벼운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을 하는 등 특별한 방향성은 초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출발 자리가 연중 고점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나스닥 선물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경에 이제 13,32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은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급반등을 해요. 그래도 13,400포인트에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게 연중 고점권에서 처음으로 음봉을 맞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정이라 볼 수 있는데 변동성은 여전히 1.5포인트 콘텐고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레벨업을 하느냐 레벨 다운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오늘의 음봉은 아직까지는 그냥 기간 조정의 가능성, 그러니까 급락보다는 돔형 천정을 만들고 옆으로 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아마존이 조금 늘렸다는 것, 그리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메타 같은 테크 주식들이 점점 변동성을 죽여가는 가운데 음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하나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중국 모멘텀이 있었던 나이키, 이 주식이 연속해서 음봉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빈후드 주식이 거의 10% 마이너스 10% 정도 밀렸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바클레이즈가 언더웨이 전망을 내면서 밀려버렸죠. 아무래도 피어그룹인 리테일 증권 그리고 크립토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로빈후드도 작년에 저가권인 6.8달러 선에 내려와야 저가 매수의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요. 시장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강력한 상승 모멘텀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을 선도한 종목들에서 작게나마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저는 경계경보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전에도 이 장대 양봉 한번 세게 당겨주고 다시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숏 포지션은 본격적인 변동성 상승이 구간이 오기 전에는 늘렸다가 줄였다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수요일 이 변동성 선물 5월물 만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변동성 선물 6월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여전히 고평가지만 심각한 고평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 고평가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6월물 변동성 매수에 발을 담가봐도 되지 않을까 해요. 또 원데이 변동성 볼까요? 이 원데이 변동성도 이거 아직 거래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점점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렴이 맞춰지는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정도, 이때는 다시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겠다. 근데 마침 그 구간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절정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살짝 아래로 꺾인 채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인데 살짝 꺾였거든요. 이게 미국 단기 국채가 눌리면서 나온 현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회사채 스프레드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CDS 스프레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 177.62포인트 유지 중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시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한 하락이 나온다면 반발 매수도 제법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현재의 변동성 기준으로는 한 2.6포인트 정도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이 다 나온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격해서 콜 매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풀 매도를 편안하게 칠 수 있냐? 그러기에는 또 변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등가격 중심으로 옵션 매수를 했다가 청산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양매도 포지션을 거의 다 치운 상태인지라 6월물에서는 이 등가격 옵션을 사 모으는 전략을 계획 중인데 등가격 옵션 양매수 전략을 스트래들 매수라고 하죠. 스트래들 매수는 이 변동성을 사는 것임과 동시에 추세를 노리는, 추세가 어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추세가 나온다면 그걸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한 스트래들 배째란 매수는 변동성이 죽어나갈 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트랩이든 변형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추세가 발생하게 될 때는 최대한 추세를 챙겨서 그동안의 평가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옵션 매도를 주로 하다가 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옵션 매도를 할 때 제가 하는 사이즈 기준으로는 클래스별로 150계약이라는 제한을 두고 해요. 여기보다 더 많아지면 저는 핸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옵션 매수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량을 잡아도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죠. 대신 잦은 손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물타기, 불타기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극외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등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하튼 6월물은 저는 기본적으로 옵션 매수 위주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스닥 매도 포지션 유지 중입니다. 금요일에는 뭐 별다른 매매가 없었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경제 지표도 없고 오히려 화요일에 중국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정도가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뭐 별다른 매매 안 할 거고요. 기름 옵션은 이제 만기주가 되죠. 그래서 휴지가 된 극의 가격 옵션은 뭐 따로 청산하지 않고 74에서 66달러 구간에 쳐놓은 양매도 포지션은 최대 이익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월요일 미국 세션 시작 후 모두 치워버릴 겁니다. 자, 시장이 조용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났고 대형주 상승 모멘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다만 악재가 커졌다가 줄어들게 되면서 중간중간 급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고점이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기 전에는 소극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